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도 6달째 아이들은 어김없이 골목에 나왔습니다. 그날 그 골목을 지나게 된 남자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오늘도 빈병과 함께 하루를 겨우 버텨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이들을 알아본 순간 그 남자도 어린 쌍둥이의 세상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뒤엉키고 또 뒤엉킨 운명의 장난 바로 시작합니다. 윤태준이라는 남자를 설명하는데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임원들이 하던 말을 멈춥니다. 그가 서류를 덮으면 그게 곧 결론입니다. 46살 윤행코 그룹 회장, 건설과 물류를 양축으로 제게 10손가락 안에 이름을 올린 남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분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얼마짜리로 계산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웃는 걸 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곁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아이 얘기가 나오면 그는 반드시 화제를 잘라내거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회의 중에도 접대 자리에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임원 하나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낸 적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이 관련 보고서 올렸다가 회장이 그 자리에서 파일을 덮어버리는 걸 봤는데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었다고, 어딘가 깊이 찔린 얼굴이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라며 흘렸지만 20년 가까이 그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 최병두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자기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가 한참 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태준의 사생활은 단출했습니다. 이혼한 지 7년 재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2해쯤 지난 뒤였습니다. 상대는 나지연, 4살 아래의 외모도 집안도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습니다. 언론은 재계의 완벽한 조합이라 썼지만 그 관계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면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온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나지연은 늘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타났고 윤태준 옆에서 계산된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도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밀어내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라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감이었죠. 이 정도면 됐다는 결심처럼 그는 그 관계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외부 투자사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올랐는데 출발하자마자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익숙한 도로를 잡아 달리다 공사 안내판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우회 안내를 따라 핸들을 꺾은 곳은 윤태준이 평생 지나본 적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이 지면에 바짝 붙어 낮게 깔리고 빛바랜 화분들이 삐뚤게 놓인 대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재활용 봉투들이 길 한켠에 쌓여 있었고 기름 냄새와 찬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골목 끝을 향해 느릿하게 나아가던 그때 담벼락 아래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다 바래버린 노란 비닐 우비, 이미 흠뻑 젖은 머리와 어깨, 그러나 멈추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검은 봉지 안으로 빈 병을 하나씩 집어담으며 담벼락 아래를 길 가장자리를 차례로 훑고 있었습니다. 고작 5살짜리 쌍둥이였습니다. 비를 피할 생각도 쉴 생각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이마에서 뺨으로 흘러내리는 얼굴, 작고 또렷한 눈이 차 쪽을 향했고 그 눈이 윤태준과 마주쳤습니다. 1초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윤태준의 심장이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설명이 안 됐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가슴 한가운데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고 경호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스스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 빗속으로요. 가까이서 본 두 아이의 얼굴 앞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같은 눈매에 같은 콧날, 아직 아기 티가 남아있는 뺨인데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낯선 어른이 다가오자 오빠 등 뒤로 몸을 바짝 붙였고 남자아이는 영문도 모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윤태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 두고 온 것이 이 골목에서 빈 병을 줍고 있는 것 같은 형체도 이름도 없는 감각이 그를 통째로 덮쳤습니다. 20년을 모신 기사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저분이 우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로 돌아온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사도 경호원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고 비서가 저녁 일정 보고서를 들고 들어오다가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날카롭던 눈이 오늘은 어딘가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회한 골목 일대 거주자 명단, 최근 6개월 안에 사망한 주민이 있으면 확인하라고요. 조용히 공식 루트 말고 사설로 처리하라고요.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최병두가 퇴근 인사를 하러 들어왔을 때 윤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병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힘이 빠진 것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흔들리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윤태준은 그냥 가라고만 했고 최병두는 고개를 숙이고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랍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오래된 봉투, 7년 동안 열지 않은 봉투.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문을 닫았습니다. 보고는 이튿날 아침 올라왔습니다. 윤태준은 서류를 받아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골목 주소, 거주 세대 목록, 사망자 정보. 항목을 훑던 시선이 이름 하나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하은. 사망일 6개월 전, 주소는 그 반지하 골목이었습니다. 자녀 가족란에 이름이 2개 적혀 있었습니다. 윤시우, 윤시아. 나이 6살. 쌍둥이. 아이들의 성이 윤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이름은 7년 전 그가 증거도 없이 내쫓은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는 그걸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건지 그는 그 이유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석자가, 그 아이들의 성이 외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추가 지시는 하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 가장 빠른 곳으로 조용히 연결하라고요. 비서는 잠깐 굳었다가 네 라고만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윤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통유리 앞으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차들이 실처럼 흘러가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어딘가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빈 병을 줍고 있을지 모를 두 아이가요. 윤태주는 7년 전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허락없이 돌아옵니다. 39, 하얀 진료실, 의사가 종이를 내밀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고 반복 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서아은은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요. 그때 윤태준의 머릿속에서 수식이 돌아갔습니다. 무정자증 판정, 아내의 임신. 이 두 가지 사이에 성립 가능한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혼을 통보했고 서아은은 눈물도 변명도 없이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그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나 지금 그 말이 다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성은 윤 씨였고 엄마 이름은 서아은이었으며 사망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윤태주는 통유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유리 너머 도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었고 이 남자 혼자만 지금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이 감각이 평생 멈추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72시간이 걸린다는 걸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72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밤새 빌딩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층만 환했습니다. 도시가 잠드는 시간에도 윤태주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보고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가 올려다보던 그 눈이 빗물에 젖은 채 멈추지 않던 그 작은 손이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병두의 서랍 속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봉투가 왜 20년을 그 서랍 안에 있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이 이제야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질문을 아직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서요. 7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시간을 평소처럼 보내려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결제를 처리하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임원이 말하는 도중에 시선이 창밖으로 흘렀고 서류를 읽다가 같은 줄을 3번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올 리 없는데도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남자가 지금 7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병두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점심을 거른 건 처음이었고 오후 늦게 잡혀있던 골프 접대를 취소한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병두는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7년 전 서아은이 찾아와 건네고 간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알아야 할 날이 오면 그때 전해주세요. 최병두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서랍을 닫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서 윤태주는 검사 기관 측에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행해 달라고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들르는 골목 끝, 구멍가게 주인을 통해 아이들이 마시다 버린 음료 컵을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우회적인 방법이었지만 그것 말고는 아이들을 직접 마주치지 않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이들 앞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섰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상황이 더 두려운지, 맞는 것으로 판명되는 상황이 더 두려운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검사 결과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사설 탐문 업체를 통해 파악한 서하은의 지난 7년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얇았습니다. 두꺼울 것도 없었습니다. 서하은의 7년은 그 얇은 종이 몇 장에 다 담겼습니다. 이혼 직후 고시원, 석 달 뒤 반지하로 이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공장 일용직, 임신 7개월 차에 일을 그만뒀고 그 다음 달 혼자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2살 되던 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4살이 됐을 때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입원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반지하 단칸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3이었습니다. 윤태주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장들 위에 시선을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공장 일용직, 혼자 낳은 쌍둥이, 치료비가 없어 미룬 수술, 반지하 단칸방, 향년 43. 그 여자가 그 7년을 버텨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굳이 써있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2돌도 안 된 아이들을 두고 쓰러질 수 없어서 몸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버텼을 겁니다. 윤태주는 그 생각을 끊으려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지연이 저녁 약속을 잡아 연락해 왔습니다. 윤태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요. 나지연은 이유를 물었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다시 보고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지연의 목소리가 이미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관계가 얼마나 속이 비어 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공들여 유지해온 약혼 관계도 언론에 오른 완벽한 조합이라는 수식도 이 얇은 보고서 한 장 앞에서 아무런 무게가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윤태주는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 해제를 받은 것도 경호원들이 교대 없이 자리를 지킨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실 불은 새벽 2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병두는 퇴근하다가 그 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그는 결국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른 건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봉투는 아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 사흘째 오전이었습니다. 비서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을 때 회장실 안에는 윤태준 혼자였습니다. 비서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윤태준은 그 봉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였는데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남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식이거나 어느 쪽이든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지금까지와 같은 삶은 끝납니다. 그는 그걸 알면서도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결과지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의학적 수치들이 나열된 첫 페이지를 넘기면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눈이 그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한 줄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성 확률 99.9999%, 친자 일치였습니다. 윤태준은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찼습니다. 친자였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돌았습니다. 골목에서 빈 병을 줍던 두 아이가 흠뻑 젖은 채로 손을 멈추지 않던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이었습니다. 서아은은 임신한 채 쫓겨났습니다. 임신 7주차였다고 했습니다. 배가 표시도 나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그 상태로 혼자 고시원으로 갔고 혼자 낳았고 혼자 키웠습니다. 아버지 란을 비워둔 채로요. 윤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내린 결론이 얼마나 빠르고 일방적이었는지를 지금 이 결과지 한 장이 전부 뒤집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해명도 듣지 않고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그는 인터폰으로 최병두를 불렀습니다. 최병두가 들어왔을 때 회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태준은 결과지를 뒤집어 놓은 채 최병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최병두는 그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 알고 있었냐? 최병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최병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은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혼자 그 무게를 안고 나갔다는 사실을 그는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윤태준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것부터 막혔습니다. 서아은을 내쫓은 건 최병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최병두가 침묵한 건 잘못이지만 그 침묵이 생겨난 건 자신이 먼저 이혼을 통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잃어버린 건 최병두였지만 그 타이밍을 없애버린 건 자신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가. 최병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윤태준은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놓은 결과지가 책상 위에 있었고 서울 시내가 통유리 너머에 있었습니다. 어딘가 그 도시 안반지하 골목에 엄마 없이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짜리 쌍둥이가 오늘도 빈 병을 주어 밥값을 마련하고 있을 그 아이들이요. 자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실감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는 달랐습니다. 너무 오래 닫혀 있었기 때문인지,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인지,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무너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반복 검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고 그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지는 친자일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틀린 쪽이 무정자증 판정이라면 자신이 7년 동안 안고 산 그 결론이 처음부터 오류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윤태주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 곳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7년 전 그 검사를 담당했던 의료원이었습니다. 윤태주는 담당 의사를 바꿔달라고 했고 잠시 후 연결된 의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시 검사 기록을 다시 열람할 수 있냐고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2시간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검사실에서 처리된 두 환자의 검체가 뒤바뀌었다고요. 당시 내부적으로 인지했으나 환자 측의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었다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전화기를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어딘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진이었습니다. 서하은은 결백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의심받을 이유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윤태주는 한동안 그 자세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무거웠습니다. 통유리 너머 도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게로 바뀌어 가슴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은이 혼자 고시원에서 버티던 7년, 배를 움켜쥐고 공장 일을 나가던 7년,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미루던 7년,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반지하에서 눈을 감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의 시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잘라버린 자신이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통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눈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 지금 이 시간에도 빈 병을 줍고 있을 두 아이 생각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병두가 7년 동안 서랍에 넣어둔 그 봉투가 아직 열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주는 최병두를 다시 불렀습니다. 전날 나가라고 했을 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병두가 들어와 문을 닫고 섰을 때 윤태주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봉투 가져와. 최병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떤 봉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윤태주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도 펼치지 않았고 커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최병두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이 세월에 누렇게 바랬고 테이프로 봉인한 자리는 들뜨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최병두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7년 전 서하은 씨가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윤태준이 출장 중인 틈을 타서 회사로 왔고 최병두를 만나
이 봉투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다고요. 태준 씨가 알아야 할 날이 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그 전까지는 열지 말아달라고요. 최병두는 그 부탁을 들었고 7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봉투 위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최병두가 나가고 나서 윤태주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접힌 편지지 몇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흐릿하게 찍힌 임신 초기 초음파였습니다. 날짜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사진 여백에 서아은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찾겠어요. 그 글자들이 너무 작아서 읽으려면 가까이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윤태주는 사진을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아은의 글씨였습니다. 악필이었습니다. 서아은은 원래 글씨가 예쁘지 않았고 그걸 스스로도 알아서 늘 미안해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악필이 편지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첫 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부터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서아은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이해한다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달리 생각할 방법이 있었겠냐고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했다고 썼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속인 적이 없다고,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맞다고, 언젠가 그게 밝혀지는 날이 오면 제발 아이들 곁에 있어 달라고요. 자신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다고, 사과도 필요 없다고, 그냥 아이들 곁에만 있어 달라고 썼습니다. 윤태주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시선이 한 줄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필요 없다는 문장 앞에서였습니다. 그 여자는 반지하에서 혼자 아이 둘을 낳고 몸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과도 필요 없다고 썼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나였습니다. 윤태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접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 맑음이 지금 이 순간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비서가 오후 일정을 상기시켰지만 그는 그냥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골목으로 가자고요. 기사는 어느 골목인지 되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우회했던 그 골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태주는 뒷좌석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그 안에 점처럼 찍혀 있는 2개의 형체, 그리고 여백에 적힌 작은 글씨.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찾겠어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서아은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타이밍을 없애버렸습니다. 이혼을 통보한 그날 아침에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는 눈빛 하나로요. 골목 입구에 차가 섰습니다. 윤태주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하늘이 맑았습니다. 골목은 낮에 보니 더 좁고 낡았습니다. 담벼락에 습기 자국이 얼룩덜룩 남아 있었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아이들이 사는지는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골목 가장 안쪽 반지하 세 번째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2개 내려가면 낮고 작은 철문이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문 앞 좁은 공간에 작은 운동화 2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란히, 아주 가지런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놓여 있는 신발 2켤레를 보는 순간 윤태주는 목이 막혔습니다. 그는 철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남자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빗속에 올려다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어른을 보고 잠깐 굳었습니다. 뒤에서 여자아이가 오빠 어깨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윤태주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년을 결단력 하나로 살아온 남자가 6살짜리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자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윤태주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윤태주는 한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겁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여는 것도 아닌 그냥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이었습니다. 서하은의 눈이었습니다. 윤태주는 그걸 알아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알던 사람이라고 잠깐 얘기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무언의 상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아이가 철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집안은 좁고 낮았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지면 높이에서 비스듬히 깔렸습니다. 세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하나, 작은 플라스틱 서랍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밥솥이었습니다. 그 밥솥 옆에 쌓인 건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주운 빈 병들이었습니다. 아직 팔지 못한 것들이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켠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서하은이었습니다. 인화된 사진이 아니라 종이에 출력한 것이었는데 가장자리가 약간 말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아이들이 색연필로 뭔가를 그려 붙여놨습니다.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요. 윤태주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오래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서하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밖에서 찍은 사진인지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아직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 아래에 6살짜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트와 꽃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벽에 사진을 붙이고 그 아래 그림을 그려 붙이고 매일 그 앞에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윤태주는 그 그림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아이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키가 무릎께 왔습니다. 아이는 윤태준이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래요 하고요.
윤태주는 알고 있다고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 지금 이 아이한테 어떻게 들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둘이서만 사냐고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밥 가끔 챙겨준다고, 근데 할머니도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6살이 이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담담함이 분노나 눈물보다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감당해온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어른이 집 안까지 들어와 오래 있는 건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자아이한테 말했습니다. 또 올 수 있냐고요.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른스러워서 윤태주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표정이 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철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골목으로 나서면서 잠깐 돌아봤습니다. 철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작은 운동화 2켤레가 다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내내 서아은이 편지에 쓴 문장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과도 필요 없다고, 그냥 아이들 곁에만 있어 달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사과를 원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용서를 구할 대상이라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미 없었습니다. 서아은은 사과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원망할 자격도 빌 자격도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태준이 가진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남겨진 2 아이뿐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으면서 그는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나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엮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움직일지 윤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나지연이 먼저 눈치를 챈 건 윤태준이 말을 꺼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여자의 감이라기보다는 오래 계산해온 사람의 촉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윤태준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날이 생겼고 약속을 취소하는 횟수가 늘었으며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어딘가 딴 데 가 있는 눈이었습니다. 나지연은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윤태준의 비서실 쪽에 조용히 선을 댔고 최근 회장 동선에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는지 슬며시 확인했습니다. 돌아온 정보는 짧았습니다. 회장이 최근 반지하 골목 일대를 2차례 방문했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를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요. 윤태준이 나지연을 불러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저녁 자리였습니다.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고 윤태준은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전처 서아은의 사망 사실, 남겨진 쌍둥이,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오진이었다는 것까지요. 나지연은 듣는 내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잘 관리된 얼굴이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녀가 먼저 한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윤태주는 데려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지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윤태주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 미소가 어떤 종류인지 윤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지연은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윤태준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계산에서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후계 구도가 단순할수록 자신의 입지가 단단해지는 구조였는데 지금 그 전제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더 나쁜 건 상대가 6살짜리 아이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처 소생의 성인 자녀라면 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거리를 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살이었습니다. 엄마도 없이 반지하에서 빈병을 줍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반대 입장에 서면 어떻게 보일지 나지연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면으로 막는 건 득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나지연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도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같이 가도 되겠냐고요. 윤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의도를 모르지 않았지만 막을 이유를 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나지연은 그날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챙겨 골목으로 갔습니다. 포장이 반듯한 장난감 상자였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여자를 보며 철문 뒤에 붙어 있었고 나지연은 상냥하게 웃으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6살짜리 아이들이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태준은 알았습니다. 나지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눈이 윤태준한테는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양육 문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게 맞지 않겠냐고 갑자기 낯선 환경에 데려오는 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윤태준은 그 말의 앞뒤를 다 들으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나지연은 아이들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끌고 싶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자신이 이 상황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윤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나지연도 읽었을 겁니다. 그 무렵 옆집 박말순 할머니가 윤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알던 아저씨가 왔다 갔다고요. 할머니는 74 나이에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태준 앞에 앉아 처음 한동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은 씨가 마지막 반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윤태준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병원을 끊었다고, 치료비로 쓸 돈을 아이들 통장에 넣어뒀다고, 마지막 한 달은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아이들 밥은 꼭 자기 손으로 차렸다고요. 숨이 넘어가던 날 밤에도 아이들한테 내일 아침에 먹을 것 챙겨놨다고, 걱정 말고 자라고 했다고요. 할머니는 말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랐다고 했습니다. 윤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아은 씨가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최병두에게 맡긴 봉투 말고 따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다른 걸 맡겼다고요. 아이들한테 줄 거라고, 아이들 아버지를 만나거든 같이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윤태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볍고 얇았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진이요라고요.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랑 서아은 씨가 아이들한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시우한테 하나, 시아한테 하나, 그리고 아이들 아버지한테 하나가 더 있다고요. 윤태주는 봉투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아은은 죽으면서까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뒤에도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도록 언젠가 아버지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린 것처럼요. 그 준비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봉투 안의 편지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서아은은 이번에도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윤태주는 그날 저녁 늦게 회장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갓난쟁이일 때 찍은 것, 돌 무렵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서너 살쯤 됐을 때 골목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서아은이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늘 서아은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좁고 낡은 반지하 집 앞이었지만 두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서아은은 그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편지는 세 통이었습니다. 시우에게, 시아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통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받는 사람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쓴 것임을 알았습니다. 봉투를 뜯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최병두한테 맡긴 편지는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할머니한테 따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혹시 첫 번째 편지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아은의 악필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글씨가 더 흔들렸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줄도 맞지 않았고 중간에 글씨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힘이 없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쓴 흔적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긴 말 없이 몇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태준 씨가 지어줬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시우 씨아는 자신이 지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아이들이 밥은 잘 먹는지, 콩은 골라내지 않고 먹게 가르쳐 달라고, 시아는 무서운 게 많은 아이니까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딱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라고요. 윤태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 말이 왜 거기 있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생한 건 서아은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아은은 자신한테 고생했다고 썼습니다. 윤태주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7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안고 살아온 여자가 죽으면서 쓴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미웠을 텐데, 원망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고생했다고 썼습니다. 윤태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통유리 넘어 서울 야경이 번지며 흔들렸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그날 밤 처음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주는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아이들 친권 회복 절차를 시작하라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진행하라고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혼자분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됐냐고요. 윤태주는 그 질문에 잠깐 시선을 줬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요. 법무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 윤태주는 나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냐고요. 나지연은 빠르게 답했습니다. 된다고요. 윤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 나지연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지연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시작되면 이 일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나지연은 그날 저녁 자리에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윤태준이 이야기를 꺼낼 거라는 걸 알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자마자 윤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고요. 나지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와인 잔을 한번 들었다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과 약혼을 파기하는 게 왜 연결되냐고 자신은 아이들을 반대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윤태준한테는 오히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지연은 지금 이 관계를 놓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보였습니다. 윤태준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번 더 말했고 나지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표정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가면서 나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요. 윤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뒀습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7년치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나지연이 나간 뒤 자리에 혼자 남아 윤태준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지연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쪽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건드리게 될 거라는 것도요. 나지연이 움직인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약혼 파기 이야기가 나온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정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이었습니다. 재계 소식을 다루는 경제지 기자 한 명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갔고 사흘 뒤 인터넷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행코 회장 윤태준, 전처소생 혼외자, 친권 주장 추진 중이라는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퍼지는 속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유가 됐습니다. 비슷한 각도의 후속 기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혼외자라는 단어가 기사마다 박혔습니다. 그 단어가 틀렸습니다. 아이들은 혼외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혼인 관계 중에 생긴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정정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프레임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그 기사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한 수였습니다. 나지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대략의 그림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사가 눈앞에 있으니 감정이 다른 방향에서 치밀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6살인 아이들이 혼외자라는 단어로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우와 시아는 지금 그 골목에서 그 기사의 존재도 모른 채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만 이 기사는 남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이름을 검색했을 때 이 단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들자 윤태준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해당 기사를 유포한 경로를 추적하라고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나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 쪽에서 윤태준의 모친에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윤태준의 어머니는 70대 초반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사업 이야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아들의 결정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분이었지만 손주라는 말에는 달랐습니다. 나지연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윤태준 모친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들었다고 한번 보러 가도 되겠냐고요. 윤태준은 그 전화를 받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존재를 반길 뿐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어머니가 움직인다는 건 나지연이 그 방향으로 판을 유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친권 회복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고 혼인 관계 중 출생이 법적으로 확인됐으며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무팀은 이르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어른을 따라 낯선 곳으로 가겠다고 할 리 없었습니다. 그 나이 아이들한테 절차와 법적 친권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윤태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보다 먼저 아이들한테 가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완성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골목에 쌓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윤태준은 퇴근 후 골목으로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이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인기척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먹을 것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습니다. 2개씩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보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철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시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왜 매일 오냐고 물었습니다. 윤태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서라고요. 시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처음 밥을 먹은 날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윤태준이 국밥을 사왔고 셋이 좁은 방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윤태준은 평생 바닥에 앉아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가 국물을 후루룩 소리내어 마셨고 시우가 그건 소리내면 안 된다고 나무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알 수 없는 예의였습니다. 서하은이 가르친 것이겠죠. 윤태준은 그 장면을 보며 국밥 한 술을 떴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유를 물을 테고 그 이유를 아직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우는 말이 많아졌고 시아는 여전히 낯을 가렸지만 윤태준이 앉으면 슬그머니 옆에 와서 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랑 친구예요 라고요. 윤태준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보다 더 가까웠다고,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서 멀어졌다고, 그 말을 6살짜리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많이 아꼈던 사람이라고요. 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으로 충분한 것처럼요. 윤태준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를 많이 아꼈던 사람.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자신한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나지연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 누군가 익명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윤태준이 아이들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친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아이들과 접촉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원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효력이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늦추는 것, 윤태준이 아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윤태준은 그 보고를 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지연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도구로 쓰이는 걸 보니 감정이 달랐습니다. 그는 법무팀에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밥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나지연이 무슨 수를 쓰든 그것보다 아이들 앞에 매일 나타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최병두가 조용히 찾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윤태준은 골목에서 막 돌아와 회장실에 앉아 있었고 최병두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침묵이 낯설지 않았지만 그날 침묵은 종류가 달랐습니다. 최병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직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7년 전에 침묵한 것이 결과적으로 서하은 씨와 아이들이 그렇게 살게 만든 것에 일조했다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태준은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두가 말을 끝내고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태준은 사직서를 바라봤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최병두가 침묵한 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맞다고요. 그런데 그 침묵이 생긴 건 자신이 먼저 이혼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타이밍을 없애버린 건 자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최병두가 아니라 자신이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직서는 받지 않겠다고요. 최병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준은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이 일로 보내는 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다 있었습니다. 최병두는 사직서를 다시 집어들지 않은 채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전보다 가볍게 들렸습니다. 친권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태준은 아이들을 데려올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새로 꾸미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일임하면 될 일이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구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갈 침대와 책상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아이용 가구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몇 살 아이냐고 물었고 6살 쌍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뭔가가 현실로 내려앉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6살 쌍둥이, 자신의 아이들. 그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꺼낸 건 어느 저녁 밥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시우와 시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윤태준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빠라고요. 시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요? 그 질문에 윤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 왔냐는 6살짜리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 됐습니다. 그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미안하다고요. 시우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을 다 먹고 나서 살며시 윤태준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나지연의 마지막 수는 그 직후에 나왔습니다. 윤태준 모친에게 직접 찾아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처 소생 아이들을 들이면 집안 구도가 복잡해진다고, 자신이 곁에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윤태준 모친은 나지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 손주라면 정리할 게 없다고요. 나지연이 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윤태준은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한번 오라고 국 끓여놓겠다고요. 윤태준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지연이 어디서부터 계산이 어긋났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자신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걸 그녀는 처음부터 잘못 읽었습니다. 나지연이 완전히 물러난 건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게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이 언론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가 나왔고 익명 민원의 출처도 확인됐습니다. 윤태준은 그 자료를 들고 나지연을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길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나지연은 자료를 보더니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후회할 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코트 자락이 문 사이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윤태준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없던 관계가 감정 없이 끝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친권 회복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을 때 윤태준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를 멈추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임원들이 영문을 모른 채 지켜봤습니다. 윤태준은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법무팀장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날 저녁 골목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기사한테 창문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마시고 싶다고요. 기사가 창문을 내렸고 저녁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철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시우였습니다. 아저씨 온다고 할머니가 알려줬다며 나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골목 귀퉁이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윤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수고했다는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서아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고 그 이후로 6달을 두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자기 몸도 성치 않으면서요. 윤태준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거 됐고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세상 어떤 덕담보다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날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윤태준은 이사업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가 가진 것은 낡은 옷 몇 벌, 색연필 한 통, 그리고
벽에 붙여뒀던 서하은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진을 시우가 직접 뗐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벽에 남았습니다. 시우가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셋사이에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반지하 철문을 나서면서 시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시아는 윤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잡았습니다. 윤태준은 그 작은 손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오는 감각을 잠시 느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박말순 할머니가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서하은이 부탁한 대로 됐다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 아버지가 올 거라고 그때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됐다는 거요. 새 집에 처음 들어온 날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넓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반지하와 아무것도 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시아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높다고 했습니다. 시우는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침대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윤태준은 그 말들을 들으며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냄비가 작아서 2번에 나눠 끓였습니다. 시우가 주방 입구에 와서 구경했습니다. 아저씨 라면 끓일 줄 알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윤태준이 이것밖에 못한다고 했더니 시우가 그럼 다른 건 우리가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6살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억지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윤태준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을 끈 채였습니다. 서울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창인데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서하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라는 그 마지막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서하은은 윤태준이 언젠가 이 아이들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해둔 겁니다. 고생했다고요. 닫혀있던 사람이 다시 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준보다 윤태준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왜 7년 동안 없었는지를요. 엄마가 왜 혼자 자신들을 키웠는지를요. 그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태준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반드시 묻게 될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어른이 되어 있어야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는 그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옆방에서 아이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잔잔한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윤태준한테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윤태준은 평생 7시 정각에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6시 반에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먼저 깼습니다. 시우였습니다.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윤태준은 잠깐 눈을 비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라면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장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는 시우한테 편의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우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서 잠옷바람으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 편의점, 천억 자산가와 6살짜리 쌍둥이가 나란히 서서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참치마요를 골랐고 시우는 불고기를 골랐으며 윤태주는 아이들이 고르고 남은 것 중에서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편의점 알바생이 무심코 예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어 나오면서 그 말이 귓속에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설어야 할 것 같은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윤태준의 하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회장실 대신 6시 반에 아이들 밥을 챙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라면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 요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를 보면서였습니다. 천억 자산가가 유튜브로 계란말이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계란말이는 타버렸고 두 번째는 풀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그나마 모양이 됐는데 시우가 맛은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는 아무 말 없이 다 먹었습니다. 윤태주는 그게 합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요리 말고도 배울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머리 감기는 법, 알림장 챙기는 법, 새벽에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 어느 날 새벽 시아가 울면서 방문을 두드렸을 때 윤태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고만 있었습니다. 시아가 한참 뒤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시아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의가 예전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윤태준이 핵심만 짚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라졌으니까요. 임원 중 하나가 최병두한테 살짝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회장님 좀 달라지신 것 같다고요. 최병두는 그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됐다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이었는데 최병두 표정이 진담이었습니다. 그 말이 임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사람이 됐다고.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건 다들 느꼈습니다. 달라진 건 결단력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냉정하고 여전히 빨랐습니다. 달라진 건 그 결정들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사 온 지 한 달이 됐을 때 윤태준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국을 끓여놓겠다고 했는데 직접 재료를 싸들고 온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을 굽히고 두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시우 뺨을 손바닥으로 살짝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고 어머니가 반가워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으로 충분했던 것처럼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아이들은 할머니 옆에 붙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윤태주는 거실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처음 맡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때는 잡채 해오겠다고요. 시우가 잡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윤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이걸 모른다고요?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윤태준은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을 나서면서 아들 팔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 손의 힘이 말이었습니다. 윤태주는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가 잡채 언제 먹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윤태주는 다음에 할머니 오실 때라고 했습니다. 시아가 그럼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꽉 찬 것 같았습니다. 무겁지 않고 꽉 찬 하루였습니다. 그런 하루가 이 집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우가 집에 돌아오더니 윤태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친구가 아빠가 왜 이제 생겼냐고 물어봤다고 자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고요. 윤태준은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우의 눈은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알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6살의 눈이었습니다. 윤태주는 시우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온 건 아빠 잘못이라고, 시우 잘못이 아니라고요. 시우가 잠시 그 말을 씹는 것처럼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태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더 구체적인 질문이 올 것이고 그때마다 윤태주는 그 앞에 서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하면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우의 질문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시아가 물었습니다.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누워 있다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엄마 알아요 하고요. 윤태주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시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좋아했어요 하고요. 윤태주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했다는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얄팍하게 들릴지 알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했는데 잘못했다고요. 시아가 어떻게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윤태주는 믿어야 할 때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아가 그 말을 오래 생각하는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잠들었습니다. 대답도 없이 그냥 잠들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6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미 그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둘이서요. 그 즈음 윤태주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서아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요.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물어올 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윤태준이 가진 서아은의 기억은 이혼 전 몇 년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시각으로 편집된 기억이었습니다. 서아은이 쫓겨난 이후 7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 기억은 자신한테 없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윤태준이 다시 골목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뒤 처음이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좁고 낡았습니다. 반지하 철문 앞에 서니 아이들이 떠난 자리가 실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운동화 2켤레가 사라진 문 앞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그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더니 뭐가 또 있냐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윤태주는 서아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해줄 이야기가 필요하다고요. 할머니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아이들이 살던 반지하보다 조금 더 넓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창가에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은 씨가 처음 이 골목에 들어온 게 임신 5개월 때였다고 했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는데 이삿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고요. 처음엔 인사도 없이 지나쳐서 까다로운 사람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지쳐있던 거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쓰러질 뻔한 걸 할머니가 잡아줬고 그게 두 사람이 처음 말을 튼 계기였다고요. 할머니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아은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연을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로 넘겼다고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 서아은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웃는 횟수가 늘었다고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일 나갔다 들어와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걸 아는데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윤태주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서아은 씨가 아프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2살 무렵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몰랐다고요. 서아은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할머니가 서아은 팔에 멍 자국이 있는 걸 보고 물었더니 그제야 말했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라고요. 말하는 표정이 담담했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서아은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서울 틈이 없다고요. 윤태주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서울 틈이 없다고.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슬픈 말인지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아은의 마지막 3달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의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아이들 밥은 직접 차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해주겠다고 해도 받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동안은 자기가 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누워서도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다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숨이 넘어가던 날 밤에는 아이들을 먼저 재워놓고 할머니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다고요. 윤태주는 그게 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언젠가 올 텐데 그때 이 골목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다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잘 웃었는지, 얼마나 씩씩하게 컸는지 그걸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요. 원망이 아니라 그냥 알았으면 한다고요. 윤태주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보리차 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아은은 죽는 순간까지 윤태준을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 쪽으로요. 그 방향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는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골목을 나오면서 윤태준은 철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텅 빈 문 앞이었습니다. 운동화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골목이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은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 골목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 앞에서 그냥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서하은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 남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 골목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요. 윤태주는 차로 걸어가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골목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요.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씩씩하게 살았는지를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슬픔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도록요. 그게 지금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윤태주는 처음으로 서하은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시우가 잘 키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듯이요. 윤태준이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아냐고 하자 시우가 밥 한 번도 굶긴 적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비닐 우비 입혀줬다고 그거 엄마가 직접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비닐 우비를 직접 만들었다고요. 처음 골목에서 봤을 때 두 아이가 입고 있던 낡은 노란 우비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서하은이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천이 얼마 없었을 테고 바느질이 서툴렀을 테고 그래서 낡고 얇고 색이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를 윤태주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우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사진 있어요 하고요. 윤태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벽에 붙여뒀던 출력 사진 말고 제대로 된 사진이 없었습니다. 자신한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혼 후 사진을 남겨둔 게 없었으니까요. 그는 시우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찾아볼 거라고요.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웃는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윤태주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실감했습니다. 사진 한 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년을 지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낡은 우비도 색연필로 그린 그림도 벽에 붙은 출력 사진도 아이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흔적을 아이들이 지켜온 겁니다. 다음 날 윤태주는 서하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조사 업체에 의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움직였습니다. 서하은이 일했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던 곳, 식당 설거지를 했던 곳, 마지막으로 일용직을 나갔던 공장 근처였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바뀌어 있었고 서하은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편의점에서 한 명을 만났습니다. 당시 야간 알바를 같이 했던 또래 여성이었는데 가게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서하은을 기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배가 많이 불러도 새벽 내내 서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애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어서 괜찮다고 했다고요. 그 말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요. 윤태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서하은이 새벽에 이 길을 걸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반지하로 돌아가는 길을요. 그 길이 얼마나 길었을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하은의 웃는 사진을 찾은 건 의외의 곳에서였습니다. 서하은이 아이들 출생신고를 했던 구청 근처 사진관 주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돌 무렵에 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보였는데 아이들 사진만큼은 제대로 찍어주고 싶다고 했다고요. 사진관 주인이 오래된 파일을 뒤지더니
데이터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그 자리에서 인화를 부탁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을 때 그는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서하은이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그냥 터져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주변 배경은 허름했지만 그 웃음만큼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주는 그 사진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었습니다. 출력 사진이 아니라 제대로 인화한 사진으로요. 그날 저녁 시아가 그 사진을 보다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윤태주는 옆에서 같이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태주는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하은이 직접 만든 비닐 우비, 아이들한테 읽어준 책, 마지막 날 밤 챙겨둔 내일 아침 밥, 그리고 할머니한테 부탁한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하은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하은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뒤 아이들이 겪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오기 전까지의 시간, 그 6달을 아이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그건 서하은이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서 빈 병을 주어 밥값을 마련하던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윤태주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낸 아이들이 자랑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6살이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게 서하은이 아이들한테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 윤태주는 그걸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사 온 지 2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골목의 재활용 봉투들 대신 윤태준의 아침은 이제 알람보다 아이들이 먼저 깨우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우는 항상 배고프다고 왔고 시아는 말없이 와서 이불 옆에 앉았습니다. 윤태주는 그 패턴을 이제 알았습니다. 시우가 먼저 오면 시아도 곧 온다는 것, 시아가 먼저 오면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곁에 있고 싶은 날이라는 것을요. 두 아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서하은은 혼자서 그걸 처음부터 알았을 겁니다. 아니, 알아가면서 키웠을 겁니다. 윤태주는 그 생각을 하며 계란을 깼습니다. 3번째 시도 만에 계란말이가 제대로 말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버지 참관 수업이 있다는 알림장이 왔습니다. 윤태주는 그날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웠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2건 있다고요. 윤태주는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참관 수업 당일 윤태주는 어린이집 앞에 섰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대부분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윤태주는 정장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마다 아빠를 찾았고 시우가 먼저 윤태준을 발견했습니다. 달려오더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아빠라고 옆 친구한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윤태주는 그 순간 교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 그 2글자가 자신한테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길에 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시우도 손을 잡았습니다. 양쪽에서 2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좋은 방향의 낯설미였습니다. 윤태주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아이들 보폭에 맞추려면 반쯤 줄여야 했습니다. 그 보폭으로 걸으면서 주변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담벼락 아래 핀 민들레, 배수구 옆에 모인 무릉덩이,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발 코. 서아은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세상을 봤을 때 이 풍경들이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높이에서 살았을 겁니다. 윤태주는 그 높이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무렵 최병두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윤태준이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병두는 자기 방식으로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서아은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공장 쪽에 작은 장학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아은 이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태준한테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빠르게요. 최병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더 숙이고 다닐 필요 없다고요. 최병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준은 그냥 가서 일 보라고 했습니다. 무뚝뚝하게, 그러나 그 무뚝뚝함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병두는 알아들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름이 오기 전 윤태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 곳을 찾았습니다. 서아은이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납골당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것도 박말순 할머니였고 돈이 없어 가장 작은 칸이었습니다. 윤태준은 그 앞에 아이들과 함께 섰습니다. 시우가 엄마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학교 가면 잘할 거라고, 밥도 잘 먹고 있다고요. 시아는 말없이 서 있다가 손을 뻗어 납골함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게 시아의 인사였습니다. 윤태준은 두 아이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순간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수백 번 속으로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말했습니다. 잘 키우겠다고요. 약속한다고요. 그 두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우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들었을까요? 하고요. 윤태준은 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우가 그럼 됐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6살이 세상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된 거였습니다. 윤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앞을 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나란히 앉아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시아가 저 꽃 예쁘다고 했고 시우가 꽃보다 저 강아지가 더 귀엽다고 했습니다. 그 옥신각신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윤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핸들을 잡은 기사 너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이 남자가 바라보던 서울과 지금 바라보는 서울이 같은 도시인데 달랐습니다. 같은 창인데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이사를 오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윤태준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혼자 그 골목에 계시는 것보다 아이들 가까이 계시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한사코 손을 내저었습니다. 신세 지기 싫다고요.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신세가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에 할머니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가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사 오던 날 할머니 짐이 너무 없어서 시우가 이게 다냐고 물었고 할머니가 많으면 뭐 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우스웠는지 시우가 웃었고
시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겹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웃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웃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윤태주는 퇴근을 마치려 했습니다. 매번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날은 직접 데리러 갔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다른 부모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경호원이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혼자였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스스로는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우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오늘 그림 그렸다고, 아빠 그렸다고 하면서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윤태주는 그림을 받아 폈습니다. 막대기 같은 사람이 색 그려져 있었습니다. 키가 다 달랐습니다. 제일 큰 게 아빠, 중간이 시우, 작은 게 시아라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그 그림을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함이 들어가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윤태주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안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삐뚤게 그린 막대기 사람 셋이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서하은이 마지막 편지에 쓴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생했어요 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이 지금에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닫혀있던 사람이 다시 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녹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하은은 그걸 알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남자가 언젠가는 여기까지 올 거라는 것을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 보폭에 걸음을 맞추고 구겨진 그림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됐습니다. 윤태주는 그림을 다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옆방에서 아이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잔잔하게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빛났습니다. 혼자 바라보던 그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태준이 7년 전에 해명을 들었다면, 서하은이 그날 임신 사실을 먼저 말했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요? 아마도요. 그런데 그랬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서하은이 혼자 버텨낸 7년이, 아이들이 손잡고 버텨낸 6달이, 그리고 윤태준이 늦게 도착한 그 과정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이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분들께, 늦었다고 포기한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윤태준한테는 아직 하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였고, 그 전에 아빠 입으로 먼저 말하는 게 옳다는 것을 윤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언제 말할지,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신이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하은이 기다렸던 것처럼 자신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셋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가 윤태준 옆에 딱 붙어 앉았고 시아가 반대편에 앉아 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그 시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옆에 있어도 되는 시간이 이 집에 생겼습니다. 시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손 크다고요. 윤태준이 손을 내밀었더니 시우가 자기 손을 갖다 댔습니다. 시아도 와서 손을 올렸습니다. 세 손이 겹쳤습니다. 윤태준 손이 제일 컸고 그 위에 시우 손, 시아 손이 차례로 얹혔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요. 시아가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준은 그 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감쌌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자기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윤태준이 이 아이들을 만났던 그날처럼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달랐습니다. 그날은 우비도 없이 빈 병을 줍던 아이들이 있었고 차 안에서 혼자 그 아이들을 바라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파 위에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시아가 졸린지 눈을 비볐습니다. 윤태준이 이제 자야겠다고 했더니 시우가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윤태준은 조금만 더 있자고 했습니다. 셋이서 그렇게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는 동안 이 집 안에 있는 것들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서아은이 원했던 것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따뜻한 데서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